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6일 오후 4시 45분입니다.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대체로 박수를 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동아일보가 칼럼 등을 통해서 새 신문 중에서는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내어놓았고, 최근에는 송평인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는 제언을 한 정도입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적극적으로 청와대 이전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중앙일보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세정 씨가 쓴 칼럼은 청와대 이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상당히 좀 변호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목에 가면은 너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좀 눈물겹다는 생각도 듭니다. 눈물겨운 청와대 이전 옹호론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제목은 장세정의 시선인데요. 청와대 단 하루도 안 간다. 결심한 다른 이유. 이 문제가 워낙 큰 문제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해결책이 있느냐도 상당히 혼미스러운 순간이니까 이 칼럼을 읽어드리면서 저희 견해를 좀 덧붙일까 합니다. 꽤 긴 칼럼입니다. 청와대 신대는 지난 5월 10일 0시를 기점으로 1948년 이후 74년 만에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했지만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청와대 영빈관 신축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용산시대 국격에 맞는 영빈관을 지으려다 신축 예산 878억 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취소했다. 서울의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도 1,000억 원이 들어가는 고물가 시대에 영빈관 짓는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는 것은 소모적이다. 1,000억은요? 이건 좀 많이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1,000억 원이 든다고요? 이건 조금 과장이 아닐까요? 야당 일각에서는 윤 정부 5년이 지나면 다음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백성에게 준 것을 도로 빼앗는 게 말처럼 쉽지 않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그럴까요? 요사이 청와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견해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물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은 대충 60%, 찬성이 한 40% 정도로 갈려 있습니다. 백성에게 준 것을 도로 빼앗는 요거는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백성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백성은 조선시대 때죠. 3.1 운동 이후에 우리 국민은 국가의 운명을 국민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국민주권시대, 이러니까 백성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시대에 마침표를 찍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 아직도 말끔하게 풀리지 않는 의문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권력자가 포기하기 쉽지 않은 청와대를 윤 대통령은 왜 끝내 들어가지 않았느냐다. 둘째, 광화문 시대를 외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국가안보 공백을 내세우며 청와대 잔류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이다. 사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집권하면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가 많았다. 하지만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21일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공식적인 이유는 구중궁궐 불통의 상징인 청와대 시대를 끝내고 청와대 공간 25만 평방미터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였다. 정확하게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말을 인용한다면은 이거죠.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수 없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시설을 제왕적 권력의 상징으로 매도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죠. 그 두 번째가 뭐 소통 부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있었던 역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토탈 전면적으로 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논의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음모론도 제기되었다. 음모론이라고 여기 붙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도 청와대 터에는 천하제일복지라는 표지석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니 청와대가 흉한 땅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해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갑자기 청와대의 가치를 부각한 배경도 여전히 의문이다. 삶은 소대가리 등 입에 담기도 험한 욕을 퍼부어 임기 내내 북한에 끌려다니던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가안보를 역설한 것은 허무개그에 가깝다는 비아냥도 있다. 2012년과 2017년 두 번이나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후임 대통령이 과당성 있게 청와대 시대를 끝내려고 하니 속이 상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골적인 예산 발목 잡기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의 그냥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여전히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궁금증을 온전히 풀어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청와대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감정 대립과 갈등, 그리고 윤 대통령의 용산행을 설명해 줄 제3의 단서가 될 만한 새로운 주장을 접했다. 앞에 이야기는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제3의 단서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유를 발견한 것처럼 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인용하고 더블 코트입니다. 윤 대통령은 친북 주사파 운동권 출신 86 세력이 주도한 문 정권을 대선 운동 과정에서 극도로 불신했다. 특히 청와대 내부 동향이 북측으로 계속 빠져나갈 정도로 보안이 취약해졌다는 보고를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듣고 청와대 이전에 확신을 굳혔던 것으로 안다. 더블 코트. 이런 주장을 누가 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국가안보의 가장 핵심 부서인 청와대에서 북한으로 정보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어마어마한 주장이죠. 그런데 이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문 정부의 청와대 사정에 발견한 정보 소식 등은 청와대에서 전날 논의한 내밀한 대화가 바로 다음날 북측에 거론되는 정황을 대북 정보망이 포착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근데 이게 하나도 확인 안 되고 가정에 가정을 덧붙입니다.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 두 사람 정도 이렇게 손이 넘어오는 이런 정보는 일단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사실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아니면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이 의혹 제기가 충격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대충 가상입니다. 가상, 어떻게 보면 상상력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또 이것도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것까지 거론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을 옹호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눈물겹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체로 대북 정보는 인간 정보, 신호 정보, 기술 정보 등을 통해 입수한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가 공유한 기밀 정보가 북한으로 곧바로 유출되는 정황을 포착한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추가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저도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 차후에 반드시 진상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런 가상을 통해서 진상 가려내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문장은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 있었다면 하면은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또 다른 정보 보안 전문가는 정보 유출은 내부자가 흘리는 경우, 통신 장비 등을 통해 엿듣는 경우, 건물 시설에 언닉하는 경우 등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정보 유출이 잦았다고 판단해 5월 10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경호실이 기존 청와대 장비를 모두 그대로 두고 왔다고 전했다. 이것도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요 정도 같으면 경호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확답을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도 그냥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부는 차차 조사하고 밝혀야겠지만 북측과 내통한다고 의심받은 문정부 청와대를 체르노빌 핵 유출 사고 현장처럼 오염된 공간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측의 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야, 여기서는 완전히 논리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증거는 다 의심이고 의혹이고 상상인데 사실 여부는 차차 조사하고 밝혀지겠지만 이건 일단 가상입니다. 근데 그 뒤에 문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북측과 내통한다고 의심받은 문정부 청와대를 체르노빌 핵 유출 사고 현장처럼 오염된 공간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측의 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가상이 아니고 그냥 팩트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북측과 내통한다고 의심받은 문정부 청와대, 북측과 내통한다고 의심받은 문정부 청와대, 이렇게 단정할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책 펴고 반역 정책 폈다고 하더라도 북측과 내통한다는 이야기를 넣으려면은 기자로서는 구체적인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분이 쓴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자료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북측과 내통한다고 의심받은 문정부 청와대를 체르노빌 핵유출 사고 현장처럼 오염된 공간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측의 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건 완전히 단정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정부의 청와대를 오염된 공간으로, 이 오염 왜 되었느냐? 그러니까 간첩인지 공작원인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측으로 정보가 넘어가도록 하는 그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도청 장치가 있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염되었다. 막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간첩망으로 오염되었다. 그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건 단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청와대는 북한으로 정보가 흘러가는 곳이다. 체르노빌 핵유출 사고 현장처럼, 이건 또 비유가 어마어마합니다. 현장처럼 불순 세력으로 오염된 공간으로 규정한, 이때부터는 딱 단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논설위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규정했다고 하는 이게 아니고 규정한 윤 대통령 측의 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에서는 계속 논리 전개가 그렇다면은 사실이라면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그 앞에 전제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사실 단정적으로 가버립니다. 사실 여부는 차차 조사하고 밝혀지겠지만 해놓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사실 여부는 차차 조사하고 밝혀야겠지만 북측과 내통한다고 의심받은 문정부 청와대를 체르노빌 핵 유출 사고 현장처럼 오염된 공간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측의 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저런 졸속 이전은 사실은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동을 나쁘게 볼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물겹다고 한다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 엑소더스를 강행한 배경에는 복합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그에 따른 비난도 찬사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청와대 탈출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도 없죠. 오늘날의 국민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그게 간첩들로 오염된 공간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니 들어가야죠. 저로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뭐가 많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벽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도중장치를 심었는지 그 전화기를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거기에 뭘 붙여 놓았는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딱 시설 가동을 동결시켜버리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그런 의심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은 문재인 세력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정보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정보의 보고, 범행의 현장 아닙니까? 범행의 현장은 현장 보존해야죠. 수사할 때 보면은 경찰이 맨 먼저 살인사건 등 범죄 현장에 가서 하는 게 뭡니까? 현장 보존 아닙니까? 여기 손대지 마라 해가지고 딱 금지선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조사하면은 여기서 상상했던 그 어마어마한 간첩질이 다 밝혀지고 그것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할 때 정권을 얼마나 안정시키면서 문재인 세력을 기를 죽이고 그야말로 적폐청산 정도가 아니라 반역청산을 해가지고 국가 정상화를 할 수 있습니까? 절호의 기회를 왜 피하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형사가 증거가 다 모여 있는 데를 좋은 기회다. 더구나 공권력을 가졌으니까 그거 딱 확보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걸 피하고 무슨 거기에 폭탄이나 있는 것처럼 피하고 국방부 청사로 왜 갔느냐? 절호의 기회를 왜 놓쳤느냐?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 논설은 정말 눈물겹게 윤석열 대통령 측을 변호한 글로 기록될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